안녕하세요. 정신간호학 보조교사 신태영입니다. 오늘의 정신간호 보충 수업은 정신간호의 역사에 대한 보충 수업을 해드릴 건데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영주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핵심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수업 시간표는 1교시 원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간호, 2교시는 중세 르네상스의 정신간호, 3교시는 점차 근대화되기 시작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정신간호입니다. 마지막 4, 5교시에는 서양과 한국의 정신간호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1교시 원시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시적인 시대인 만큼 과학적인 간호의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자신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귀신이나 악마에 의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나 미신의 힘들을 빌려 치료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당과 마술적인 존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발굴된 유적이나 두개골을 보아서 이렇게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초기 문명 시기답게 지식의 증가와 문화적, 종교적 태도 변화와 함께 정신간호가 발전된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지식인인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이 열, 냉, 건, 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정신질환은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나뉘며 그 속의 액체가 졸도, 간질, 선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건 체액간의 균기능을 바로잡고 목욕, 약초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갈레는 정신질환은 신경계의 해부, 생리를 연구하여 다룰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 있어 가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건강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플라톤, 정신질환이 뇌의 결함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헤로필로스 등의 학자들이 이 시기의 정신간호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적인 기술은 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가장 방대한 지식을 다룬 도서관을 가진 시기답게 종교적,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정신질환을 다루려는 노력이 돋보인 시기였습니다. 2교시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간호를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취급이 가장 좋지 않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마녀를 불태워 죽이는 행위를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같이 소실됨에 따라 정신 환자들에게 관한 지식은 퇴행하여 다시 초자연적인 힘과 악마가 소유하는 현상으로 정신질환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최초의 정신과 의사라고도 불린 웨이어는 당신들이 마녀로 취급한 저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을 뿐이요, 우리는 저들에게 자유롭고 친절한 태도를 주고 신중한 관찰을 통해 치료를 행하여야 한단 말이오 라는 말을 하며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근간에서 보여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웨이어나 파라셀로스 등의 의사들은 정신질환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사람들이 모두 종교를 맹신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모두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비해서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정신건강 간호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 17세기, 18세기에는 마녀 사냥의 시기에서 벗어나 정신질환 환자들의 새로 등장한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들에 의해 수용소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등 다시 다사다난한 수단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소를 건설하고 또 그들에게 쇠사슬을 채워서 감금하였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에게 박해적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피넬, 키아루기, 듀크 등의 인물들은 친절과 이해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요양원을 세워 인도주의적 치료를 행하는 등 이 시기에 정신간호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정신병의 시민론과 함께 정신치료가 발전되고 노이로제, 신경성 장애, 그거에 대한 신경증이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계몽 철학의 영향을 받아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인 처우를 하는 도덕적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는 전반적인 과학의 발달로 조금씩 정신질환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세기에는 1, 2차 대전의 영향으로 정신질환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신병원 필요성이 올라가며 또 그에 따른 의료인들이 필요하게 되어 비전문적인 의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전문적인 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덕적인 치료가 다시금 쇠퇴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철학에 의해 발전되기도 하고 인도주의적 치료가 행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발전을 향유했다고 볼 수는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다음 4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1860년 이전에는 정신병원에서 보호간호를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원이 고용되었지만 정신가족 돌봄은 여전히 빈약하였습니다. 또 전문직으로의 간호는 19세기 말에 출현하였는데요. 이제 3교시에서 언급한 세계대전으로 인해 정신간호는 주요한 대목을 자리 잡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 정신간호는 1차적인 의료와 지역사회 간호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신간호사의 과학은 더 많은 분화와 균형이 요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양의학을 보았다면 이제 한국의 정신간호 역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 고대 중국 문명의 영향으로 한의학과 민간요법이 비과학적인 상태로 존재하여 환자에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삼국유사, 고려의 항약구파, 동의보감 등의 정신간호를 행한 사례가 실려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장애와 정신치료를 기록하였고 고려시대의 항약구급방에는 간질과 광기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연관성을 기술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중엽에 있는 동의보감에도 지금의 정신분열병과 비슷한 증상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 치료를 하기 위한 기록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은 일제하에 조선총독부원에서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여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병동 내에서 정신과 환자를 간호하고 진료하였다고 합니다. 1885년에는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서양의학이 본격적인 근대 정신간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광해원이 설립되어서 치료를 행해졌다고 합니다. 13년에는 최초의 정신과 병동이 개설되었고 이제 일제에서 해방되고 1970년대 역동정신의학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생화학,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다양성을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간호학에 대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다 보니까 1971년에 정신간호학회가 대한간호학회에서 분리되었고 이게 정신간호학회가 창범되었다고 합니다. 1972년에는 정규 간호 교육 과정에 정신간호학이 최초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신간호학이 점차 발전되어 가면서 정신건강 간호의 개념은 입원 위주의 치료 및 관리에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의 개념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신간호사를 정신보건간호사로 명칭하여 정신간호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4, 5교시 한국과 서양 정신간호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의 개조가 아닌 현실적 상황에서의 도움이라는 타이틀로 정신건강의 목표를 세운 현대사회는 이전까지 내려왔던 정신건강 간호의 연구에 따라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오늘날까지의 정신간호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최선의 정신건강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끝없는 발전을 요하는 것을 바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의 요약과 보충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설명 내용이 끝나는데요. 궁금한 점이나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보충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